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김수빈이고 31살입니다. 남편은 2살 연상이고 우리는 사내 연애 후 결혼했어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부서를 옮기게 되었어요. 부부가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한동안은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해 야근을 하기도 했지만 익숙해지면서 그런 일도 없어지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원래 야근이 매일 있어서 저는 먼저 퇴근해 요리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집안일을 했어요. 원래 전 요리를 잘했는데 그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는 요리를 잘해서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동네 친구들을 초대해 식사 자리를 자주 가지셨거든요. 엄마가 만드는 요리는 반응이 좋아서 저도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엄마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때부터예요. 쉬운 계란 요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요리를 차츰차츰 익혀나갔어요. 그래도 엄마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마의 요리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요. 그런 엄마가 얼마 전 쓰러지셨어요.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사실 아빠도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엄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엄마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어차피 병원에 있어도 지루할 텐데 집에 가서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싶다는 엄마의 마음을 저도 받아들여 엄마를 곁에서 보살피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직장도 휴가를 내기로 했어요. 남편도 이해해줬고요. 반년 동안 저는 엄마의 요리 레시피도 노트에 받아 적고 엄마를 곁에서 보살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엄마는 아빠 곁으로 떠나셨어요. 엄마의 마지막이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온한 얼굴로 돌아가신 건 분명했어요. 이제 제게 남은 건 많은 요리 레시피와 유산이었어요. 엄마에게 물려받을 유산이 꽤 있었고 외동딸인 제가 모두 물려받게 된 거죠. 남편에게 물려받을 유산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금이나 값비싼 액세서리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조언에 따라 대여금고를 빌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여금고 열쇠는 집에 있는 금고에 넣어 보관하기로 했고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남편과 저뿐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실수로 시어머니에게 말했던 거예요. 유산 전부를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상당한 금액이 제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원래 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집에 자주 오시더라고요. 또 약속을 잡아 커피 한잔 하자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제 유산을 노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분명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시댁은 시아버지와 도련님이 한 명 있어요.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라 여러 번 마주치긴 했지만 대화할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도련님도 별로 안 친하고요. 시어머니와 지금까지의 대화는 시어머니가 제 외모나 사소한 것들을 괜히 트집 잡거나 예민하게 구시고 그런 말을 들은 저는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라서 할 말하거나 맞받아치는 대답을 하곤 했어요. 시어머니를 말로 이기려 들면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조금 달라졌어요. 저보고 자기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하고 그동안 쌓인 것 있으면 풀라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차마 입을 놀릴 순 없었고 그저 애교 섞인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는 것 외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1년에 몇 번 없는 남편의 출장이라 저는 처녀 시절로 돌아간 기분으로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나 출장 가면 나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려고. 동료랑 술이라도 한잔 할까 싶어. 괜찮지? 남편은 제게 괜찮다고 했고 집에만 잘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집에는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출장을 가는 날
남편을 배웅해주고 저도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하지만 설마 밤에 섬뜩한 일을 겪게 될 줄이야. 그날 제 업무는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고 정시에 퇴근하고 오랜만에 여자들끼리 술자리를 가졌어요. 동료들과 술 한잔하자고 했을 때 여자들끼리 모이자고 제안한 건 상사였어요. 그 상사는 언니 같은 느낌의 믿음직스럽고 멋진 분이죠.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임을 하게 되었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예약도 했어요.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3시간 정도가 흘러 내일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 해산하기로 했어요. 기분 좋게 집에 가서 행복한 기분으로 잠을 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시기가 오른 채로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어라? 왜 열려 있지? 저는 불안한 마음에 현관에 놓여있는 남편의 골프채를 하나 꺼내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방들을 둘러보았어요. 거실, 부엌, 작은 방, 안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에는 제 금고가 있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서재로 향했는데 안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왔어요. 제가 비명을 지르자 그 남자는 금고를 든 채로 순식간에 현관문으로 도망가더라고요. 놀래서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를 휘둘러 봤지만 허공에다가 휘두를 뿐 맞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저는 범인의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이 인상 깊었거든요. 아니, 누군가를 닮았다고 해야 할까요? 범인이 도망쳐서 혼자 고민하다가 일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부르기로 했어요. 오늘 아침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아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20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큰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가방이었어요. 저는 20분 동안 어느 정도 범인의 정체를 파악하고선 경찰서에 갈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범인의 얼굴을 봤냐고 묻더라고요. 우선 저부터 걱정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려고 한다고 말했고 시어머니에게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커다란 가방에서 사시미를 꺼내 들었어요. 봤다면 어쩔 수 없지. 너가 입을 열지 않겠다고 할 때까지 이 집에서 못 나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말했어요. 이럴 때 왜 아까 그 골프채가 손에 없는 거야. 놀란 마음으로 공포에 휩싸였을 때 시어머니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급히 그 자리에 있던 쿠션을 시어머니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긴장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손에서 땀이 났는지 실수하고 말았어요. 땀 때문에 쥐고 있던 사시미를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오른쪽 발등에 꽂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발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는데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렀어요. 사실 도둑놈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에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부상이 먼저였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시어머니는 자기가 다친 게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연이 그랬어요.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달려왔는데 날 범인인 줄 알았는지 사시미를 휘두르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면서 애원까지 하며 필사적으로 호소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말했고 본인이 휘두르다가 떨어뜨려 다친 거라고 해명했어요. 경찰은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말보단 시어머니의 말이 더 신뢰가 갔는지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저는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라 경찰관에게 부탁해 함께 병원에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집에 돌아와서 집안을 살폈어요. 그러면서 도둑이 들었던 사실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저는 범인이 누구였는지 경찰에게 말했어요. 그건 바로 도련님이었어요. 눈매가 워낙 특이해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경찰은 제 증언과 집에서 확인한 물건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곧바로 도련님이 잡혔어요. 알고 보니 집에서 금고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금고 안에 내용물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거였고요. 도련님은 금고에 열쇠는 없고
노트만 들어있었다며 열받아서 노트를 다 찢어버렸다고 했어요. 그 내용물이야말로 제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물건이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남편은 출장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먼저 집에서 경찰관에게 확인받은 물건은 소형 방범카메라였어요. 금고를 놓을 때 남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범카메라 설치도 권유했었거든요. 현관과 금고가 놓여있던 서재에 각각 셀프로 설치했었는데 이번에 시어머니의 소행이 현관 쪽 카메라에 담기게 된 거죠. 시어머니의 행동이 모두 찍혀 있었기 때문에 제 누명도 벗을 수 있었고 도련님은 절도죄로, 시어머니는 상해죄로 체포되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도련님이 훔쳐간 금고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집에는 금고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도련님이 가져간 거고 다른 하나는 대여금고 열쇠가 들어있는 금고예요. 대여금고 열쇠가 들어있는 금고는 서랍형 금고인데 서재 책상 서랍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도련님이 가져간 금고에는 제게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그건 엄마가 남겨주신 엄마의 요리 레시피 모음집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노트인 줄 알고 도련님이 찢어버린 거죠. 왜 도련님이 우리 집에 도둑질을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련님은 원래 직업도 없이 방황하던 중에 최근 경마에 빠져서 빚이 생겼다네요. 그래서 빚 독촉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얘기했는데 제가 유산을 꽤 많이 물려받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 집 금고를 노렸다는 것이었죠. 역시 엄마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의 모습이 이상했던 건 이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고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도련님을 도둑으로 만든 건 분명 시어머니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도 역시 분노했고 시아버지는 곧바로 시어머니와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이혼이 됐다고 하네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재산 분할은 해줬다고 해요. 그렇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합의금을 받았어요. 아마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저한테 합의금으로 왔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초범에다가 합의가 돼서 운이 좋아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다소 억울한 판결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련님은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아마 감옥에서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빚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름 꼬시네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도련님과는 인연을 끊었어요. 남편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산은 지켰지만 소중한 엄마의 레시피 책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도 메인 요리들은 제 머릿속에 있어서 남편과 함께 주말이면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처럼 아주 평범하게 그냥 조용히 잘 지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하윤경이고 나이는 30대예요. 연상의 남편과 7살 된 아들 상혁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건 요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시락 가게를 선택했어요. 아르바이트는 일주일에 4일. 일을 하면서도 기성품 반찬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매일 정성껏 요리를 만드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들의 간식도 기본적으로 손수 만든 걸 주는데 아들이 맛있게 먹어요. 가끔 아들이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도 직접 만든 간식을 내주는데 나중에 아들 친구 엄마들이 레시피를 물어볼 정도로 간식 평판이 좋아요. 다만 요즘 남편의 반응이 아쉬워요. 예전에는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요즘은 무관심하거든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남편이 제가 귀찮아진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제 요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요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아요. 아들이 아직 어려 너무 매운 음식은 만들지 못하지만 아들이 먹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맛있는 카레를 만드는 게 요즘의 제 낙이에요. 아들은 다행히 맛있다며 잘 먹어주네요. 그리고 제 카레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집에 들르셨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건 시어머니가 남편 편만 너무 들기 때문이죠. 결혼한 지 제법 됐고 손주까지 생겼는데도 여전히 제게 남편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난 너희들 결혼을 인정한 게 아니야. 언제든 상혁이와 아들을 돌려줘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란 없나 봐요. 그런 시어머니지만 카레는 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맛집도 찾아다니는 것 같고 SNS에 카레 사진을 올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최근에 만든 카레가 정말 맛있었다며 할머니도 먹으러 오라고 말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시지만 제 요리 솜씨만큼은 인정해 주셔서 상혁이의 말에 이끌려 제 카레를 먹으러 오신 거죠. 시어머니는 제게 매콤한 카레가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요구사항이 많지만 그래도 맛있으면 솔직하게 맛있다고 말해주시니 그 점은 참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조금 매운 카레를 만들어 봤어요.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시어머니 앞에 카레를 내놨어요. 벌써 숟가락을 들고 먹는 자세를 취하는 시어머니. 한 입 드시고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순식간에 다 드시고는 맛있게 잘 먹었다며 다음에도 또 기대한다고 말씀하시고는 돌아가셨어요. 카레를 만들어드리니 남편 얘기도 꺼내지 않고 다른 집안일에 대해서도 불만도 가지시지 않고 정말 좋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오늘 저녁도 카레인가?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저는 화가 치미는 걸 애써 참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만든 카레는 어머님도 맛있다고 했어. 카레라면 깐깐한 어머님이 말이지. 당신은 뭐 해줄 말 없어? 맛있네. 엄마도 먹어봤구나. 그냥 제 질문에 대답만 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TV의 시선이 꽂힌 채 하는 대답이었으니깐요. 정말로 제 카레가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다고 대답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왜 이러는 걸까? 너무 나한테 무관심한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에게 상담해보기로 했어요. 어떤 이유라도 알 수 있을지. 시어머니에게 남편 입맛에 맞게 좋아하는 카레를 해줘도 반응도 없고 저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카레를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자기가 만든 카레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몇 마디만 이야기를 나눈 후 대화를 멈추었어요. 어쨌든 남편이 카레를 좋아하는 건 확실한데 제게 무슨 감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평소라면 부엌에 전혀 들어가지 않던 남편이 밤늦게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도둑인 줄 알았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 한 손에 효자손을 들고 부엌에 갔더니 거기에는 남편이 서 있었어요. 너무 화들짝 놀래서 남편에게 거기서 뭐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카레 좀 만들려고 부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그리고 카레를 왜?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카레밖에 만들 줄 몰라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카레를 만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것밖에 만들 줄 모른다고. 그럼 총각 때 만들어 본 건가? 저는 어쨌든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 같이 먹자고 말하고 남편을 부엌에서 나가도록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걸 남편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집에 주무시고 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 시어머니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 사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대화를 전부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한 카레밖에 못 만든다고 말한 것도 들으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 말에 착각해서 남편이 우리 집에서 종종 카레를 만들어주는 줄로 오해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은 시어머니를 위해 카레를 만든 적이 없는데 저는 남편이 해준 카레를 먹어본 적이 있는 거로 받아들인 거죠. 시어머니는 제게 엄청난 질투를 느끼게 됐고 분노에 휩싸였나 봐요.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을 하시게 되는데 남편이 만들다만 카레를 몰래 부엌에서 먹어본 거예요. 딱히 특별할 게 없는 밀키트를 데운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몰래 한 입 먹어보려다 몇 번 더 맛을 본 거죠. 시어머니가 맛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엌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어요. 남편은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고 시어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흔들며 혹시 카레를 먹었냐며 따지는데 카레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쨌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경찰도 함께 불렀어요.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제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같은 시각에 도착한 구급차와 경찰차. 저와 아들은 구급차에, 남편은 경찰차를 타고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어요. 남편은 경찰서에서 자기가 만든 카레는 아무 이상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빠른 위세척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식을 되찾긴 했는데 쓰러진 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카레를 먹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말해주니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놀라셨어요. 설마 남편이 만든 카레를 먹고 쓰러질 줄은 상상도 못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만든 카레는 저와 아들에게 먹일 카레였거든요. 도대체 남편은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 나중에 남편은 경찰서에서 일단 귀가 조치가 됐더라고요.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긴 했을 테지만요. 저는 시어머니 입원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 집에 들렀는데 남편이 이미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먼저 온 남편은 또 부엌에 있었어요. 오른손으로 냄비를 젓고 있었는데 그건 카레였어요. 분명 남편이 만들었던 카레는 경찰이 가져간 걸로 아는데 또 만든 건가? 저는 남편에게 냄비의 카레는 뭐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카레 만들 때 조미료 대신 다른 걸 잘못 넣었다며 이번엔 제대로 넣었으니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효과가 있다는 건지. 저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뭘 넣은 거냐고 하니 제 물음에 대답은 하지 않고 와서 맛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카레 절대 안 먹을 거라고 말하고 먹고 싶으면 혼자서 실컷 먹으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꼭 카레를 먹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 수상한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건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그 사진은 어디서 났냐고 하는데 동네 엄마들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남편은 상상도 못했을 테지요. 남편의 당황한 모습에 저는 그 여자 임신한 거 맞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화를 내며 생사람 잡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 둘이서 함께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걸 옆 동네 아는 아줌마가 봤다고 하니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남편의 속셈은 카레에 농약을 소량 타서 가족들을 병원에 실려가게 하고 그 카레를 제가 만든 걸로 알리바이를 꾸밀 셈이었던 거죠. 우연히 농약병을 세탁실에서 봤었는데 이야기가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소량만 넣으면 건강은 회복할 테고 이를 빌미로 쉽게 이혼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당신 속셈 모를 줄 알아? 쉽게 쏘가줄 것 같아?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입원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너무 건강해 입원하기 싫어서 그냥 집으로 오셨다네요. 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제가 꺼낸 건 녹음기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들 경찰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세탁실에 숨겨둔 농약통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남편의 패배가 결정된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다행히 제 편이셨어요.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며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임신까지 시켰냐며 혼내시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냐며 인연을 끊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훈계하는 동안 몰래 카레가 담긴 냄비와 농약통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물론 경찰서죠. 남편은 결국 경찰에 다시 체포됐고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이 두 번째로 만든 카레에는 정말 농약이 들어있었고 많이 먹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하네요.
미친 남편과는 서둘러 이혼을 했고, 물론 아들의 양육권은 제가 얻었어요.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도 모두 최대한으로 받아냈어요. 상간녀는 제가 굳이 소문을 안 내도 다 알아서 소문이 나더라고요. 결국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뒀고 이사를 간 건지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네요. 한편 저는 작은 가게를 임대해 카레 가게를 차렸어요. 이건 제 뜻보단 시어머니의 권유가 더 컸는데 카레만큼은 자신 있었던 터라 정말 진심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단골 손님도 생기고 동네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바빠지고 있네요. 시어머니와 함께 카레 종류도 다양화하며 앞으로는 더 나은 내일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김가영이고 올해 35살입니다. 연하의 남편과 유치원생 딸 아영이와 셋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나름 입지가 좋은 깨끗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왔는데 월세는 제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남편은 야근은 거의 없는 회사라 대체로 정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남자 육아휴직도 가능하고 육아 지원도 잘해주는 회사인데 저와는 소득 차이가 좀 나요. 남편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과의 소득 차이에 대해 신경 쓴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돈 이상의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가사분담과 육아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 이후에도 꼼꼼히 챙겨주죠. 그리고 저녁 준비도 해주고 세탁기 돌려주고요. 제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저녁이 다 차려져 있어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고마울 따름이죠. 그 대신 저는 아침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영의 아침을 챙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아침을 담당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청소는 서로가 알아서 척척 치우고 있네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생활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건 남편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 초에는 아이는 둘을 낳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아영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이제 둘째를 갖고 싶어서 임신을 시도했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되었어요. 아영이를 가질 때는 임신이 바로 됐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1년 가까이 임신을 시도해도 잘 안 되다 보니 조금 지쳐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요즘 남편은 저에게 아영이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결혼 초와는 다른 입장을 비췄어요. 물론 아영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었어요. 어쨌거나 둘째를 쉽게 포기하긴 힘들더라고요. 다음 변화는 남편의 야근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야근과 거의 무관한 삶을 살던 남편이 일주일에 2-3번씩 야근을 하게 된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야근하는 날, 제 퇴근 시간이 맞으면 데리러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야근을 대부분 하는 저로서는 좀 힘들었어요. 아영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연장 보육으로 기다려야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영이에게 엄마 아빠가 일이 바빠서 미안하다고 최대한 빨리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딸은 기특하게도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괜찮겠지? 싶으면서도 괜히 신경이 쓰여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왜 이 시기에 남편의 야근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의아했어요. 딱히 성수기도 아니었고 설령 성수기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야근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당신 최근에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해? 혹시 부서를 옮겼어? 아니면 승진이라도 하기로 된 거야? 그러자 남편은 신입사원들 교육을 담당하는데 업무 매뉴얼이 오래돼서 수정하느라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저녁밥도 함께 못 먹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유를 들었으니 오래 걸리더라도 2주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야근은 계속되었고
3개월 넘게 지속되었어요. 아영이는 여전히 연장 보육으로 기다리는 날이 계속됐고 저녁도 남편이 없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빠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영이의 말 한마디에 저는 남편에게 매뉴얼 만드는 건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 강한 어조로 남편을 몰아붙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끄럽다며 자기도 일이 바쁠 때가 있는데 왜 재촉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제가 매일 야근하는 건 괜찮고 자기 야근하는 건 싫냐며 잔소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설마 남편에게 시끄럽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말에 충격을 감추지 못한 저는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직 말이 안 끝났는지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나도 가끔은 집안일이나 쉬고 싶을 때가 있어. 동료들은 다들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한다고 하더라. 물론 아영이는 내가 봐줄게. 내 천사니까. 하지만 그 외의 집안일 분담은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이것이 남편의 진심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좋아해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남편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 부부의 가사분담은 크게 바뀌게 되었어요. 아영이의 바람을 들어주고 싶었던 남편은 아침밥만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집안일은 제가 하기로 했어요. 분명히 제 몫이 늘어났지만 남편의 속마음은 집안일 하기 싫다는 게 진짜 속마음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야근을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머리를 써봤어요.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건 힘들지만 저녁에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이 많아지니 지금 상황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영이와의 시간도 만들 수 있고 밤에 청소나 빨래를 하면 되니까요.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휴일에 혼자 외출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혼자서 휴일에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집에 있어도 하는 거라곤 아영이와 놀거나 폰을 하거나 둘 중 하나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남편이 수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뒷조사를 사람을 시켜 해봤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남편을 평소처럼 대했어요. 다만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아영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후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상대방은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20대 중반의 여자애였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그 여자가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주변에는 임신했다고 말하지 않은 것 같지만 몸이 안 좋아서 최근에 회사를 쉬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는 걸 보니 임신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와는 아이를 안 갖겠다고 했으면서 상간녀를 임신시키다니. 충격 뒤에 찾아온 건 분노가 아닌 허망함이었어요. 그렇다고 아영이를 위해 일상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언제 남편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일이 한창 바쁜 시기가 되었어요.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우리 가족이 아닌 상간녀를 선택한 거죠. 남편에게 반드시 혹독한 죗값을 치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바쁘게 일하는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손님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의 상사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며 바로 병원으로 와달라고 말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바로 병원으로 뛰쳐갔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기 싫으니 그냥 남편에게 죽으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사분께서 당황하시던데 저는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남편의 상태는 나중에 시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병원에 안 가서 시부모님께 연락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상간녀는 시부모님이 아는 한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 발작을 일으켰었는데 이번에는 그 발작이 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병원으로 응급 이송이 됐다고 해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스스로도 주의하고 있었는데 아마 상간녀가 임신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왜 병원에 안 갔냐고 화내시는데 남편 뒷조사한 걸 알려드리자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며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모르셨을 테고 제 행동을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게 그 상간녀와 헤어지도록 남편을 설득해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부부 사이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고민을 많이 했던 터라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남편과는 계속 살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저를 배신한 죗값을 꼭 치르게 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와줄 게 있으면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정말로 기뻤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며 시부모님 모두 제 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의 5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가셨지만 상간녀 같은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입원하는 동안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이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개인 소지품은 보관이사를 불러 컨테이너에 보관시켰어요. 침대 등 부피가 큰 것들도 모두 보관시켰고요. 옷을 좋아하는 남편은 브랜드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뭐라고 하면 괜히 곤란할 것 같아 그냥 보관이사를 이용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남편이 쓰러졌을 때 연락을 준 남편의 상사에게 연락했어요. 지난번에는 상간녀의 이름만 알려주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아서 남편의 바람과 상간녀의 임신에 대해 모두 보고를 했어요. 상사도 상간녀의 컨디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내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의제로 올려두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최근 며칠 동안 점점 더 나빠진 것 같더라고요. 퇴원하면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됐어요. 참고로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가 틀어질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도 섭외해놨어요. 5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남편이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문을 열 수 없죠.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놨기 때문이죠. 몇 번이나 인터폰을 울리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아영이는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데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이제 아빠 아니라고 말해주며 우리를 버린 사람은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와선 안 되는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이웃에 민폐를 끼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통해 남편에게 말했어요. 비밀번호를 바꿨으니 집에 못 들어올 거고 짐은 보관이사 맡겨놨으니 궁금하면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아영이를 보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더욱이 이웃에 민폐를 끼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집에는 절대 못 들어오니까 시부모님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1시간 뒤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도 나름 변명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 건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전의 1시간 후가 되었어요. 저는 아영이를 데리고 변호사에게도 연락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정확히 1시간 후에 도착하니 남편이 이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아영이를 안고 시댁을 나가려고 했어요. 아찔한 순간 시아버지와 변호사가 말려서 아영이는 무사했지만 자칫하면 끌려갈 뻔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아영이를 데려가고 싶은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는데 말이죠. 제 요구는 남편과의 이혼, 외도에 대한 위자료, 아영이의 양육권, 양육비 지급 이 4가지였어요. 물론 위자료는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 아영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일로 인해 접근 금지도 요구사항에 추가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 요구들을 꺼렸지만 이미 회사에 모든 걸 보고를 해놨고 죗값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해주자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혼 조정까지 간다고 해도 자신의 불륜이 원인이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 지불하고 끝내자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의 수입과 저축을 고려하면 꽤 금전적으로 부담될 텐데
그 후에 남편은 저와 이혼이 성립되자마자 바로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둘에게서 받은 위자료는 총 6천만 원. 게다가 매달 양육비로 70만 원씩 주기로 되었어요. 좋아하던 옷도 처분하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처분하고 그래도 부족한 건 빚을 내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텐데 빚을 깔고 시작이라니.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둘 다 해고가 됐다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애정행각을 하던가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게 인정됐기 때문이죠. 남편은 부서 이동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완전 쌤통입니다. 정말 멍청한 두 사람이 빚과 함께 원룸에서 시작하는 걸 보게 되니 정말 속이 뻥 뚫려요. 반면 저는 살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딸한테는 유치원을 옮기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괜찮다며 엄마랑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더라고요. 정말 기특한 제 딸을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키워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아영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채연이고 강원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30대이고 1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이죠. 제 신혼생활은 시댁에서 시작되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동거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고령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그냥 둘 수 없다며 동거를 강력히 희망했기 때문이죠. 시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도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집의 절대 권력자는 시할머니로 시어머니도 거역할 수 없는 분이죠. 시할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에게 참 예쁜 며느리를 넣어뒀다며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라며 매우 호의적으로 대해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일하는 걸 아시니 집안일을 분담하자고까지 말씀하셨고요. 그 말에 따라 저는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고 요리는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게 되었어요. 시할머니도 가끔 저녁을 만들어주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다음엔 시할머니에게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약속도 했고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셨던 시할머니가 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어요. 다리가 골절되었고 나이를 생각하면 앞으로는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시할머니는 가족에게 간병을 맡길 수 없다며 시설로 들어가겠다고 하시고는 마음에 드는 시설을 골라 시댁에서 나가셨어요. 시할머니가 나가서 외롭다고 생각한 건 저뿐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가 나가자 속이 뻥 뚫린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은 이런 일들에 무관심하다고 해야 하나. 특별히 신경 쓴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시어머니가 분담하던 요리를 더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맛있는 된장국 냄새가 났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오늘은 늦잠을 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오늘부터 요리도 며느리가 하도록 해. 나는 이제 집안일에서 손 뗄 거니까 나는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헌신해 왔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손 떼도 되지 않겠어? 다정다감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변하신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시어머니가 만족할 정도로 집안일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불평 없던 청소나 빨래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갖 불평불만과 더불어 급기야는 사적인 물건들까지 버리려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물건이 많은 건 맞긴 하지만 제 허락도 없이 버리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눈치가 보여서 스스로 물건 정리도 좀 했고 정말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치우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관해놨던 액세서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잘 모른다는 대답만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계신 걸 봤어요. 그 액세서리 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제 물건들이 정리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정리 좀 해줬다며 버리기에는 아까워 보여서 자기가 쓰기로 했다고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저는 웃음 뒤에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뺏기 위해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인정할 수 없어 시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버릴 만한 물건들이었는데 뭘 돌려달라고 하냐며 계속 변명하셔서 돌려받을 수 없었네요. 그리고 가장 심하게 시달린 건 요리였어요. 원래도 제가 요리에 자신이 없긴 했어요. 제 스스로도 제가 한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나무라시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심할 땐 제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하셨거든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는 남편에게 외식이나 하자며 남편을 데리고 외식하러 나가기도 했어요. 남편도 중간에 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니 조금이라도 절 감싸줬으면 좋으련만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을 가기 전에 저만 들리도록 엄마가 싫어하거나 엄마 입맛에 안 맞을 만한 음식은 만들지 말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나갔고 혼자 남겨진 저는 남은 음식을 쓸쓸히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잘 만들어서 맛이 없지 않았는데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나날이 계속되고 있을 때 제 일상 속 힐링은 시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멀리 살고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유일하게 시할머니에게만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시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만든 음식을 시어머니가 버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저보다 더 화를 내주셨어요. 정성 들인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벌 받는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화내주신 거죠. 그리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도 함께 욕해주셨어요. 저보다 더 화내주시는 시할머니를 만나니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께서 가장 자신있고 다들 맛있어하는 요리들을 알려주시겠다며 제게 레시피를 받아 적으라고 하셨고 저는 5개 정도의 요리를 받아 적었어요. 모두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였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시할머니가 알려준 레시피로 바로 만들어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맛있다고 하셨어요. 시할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비슷하다며 너무 맛있게 드셔서 시할머니에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청소나 빨래로 잔소리 듣는 일도 거의 없어지고 요리도 점점 자신감이 붙어 나름 맛있다는 평도 받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구나 하며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갈 무렵 저는 조금씩 또 다른 문제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싫다고만 하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더라고요. 전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 상태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된 거구나. 저는 반발심에 집안일도 대충 하고 바닥에 쓰레기도 흩뿌려 놓고 무언의 시위를 했어요. 저를 그저 가정부로만 취급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이 일을 몇 번이나 시어머니에게 상담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그런 건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무시당한 지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요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투명인간 같은 취급에 완전 익숙해져 있어요. 왜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와중에도 시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일은 계속했어요. 눈치 빠른 시할머니는 분명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말하기를 기다리시는 건지 특별히 물어보시는 건 없으셨어요. 매번 제가 가지고 간 과자를 둘이서 먹고 잡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다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시할머니가 직접 알려주는 레시피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두 사람의 반응을 시할머니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오늘은 시할머니의 레시피 중 남편이 굉장히 좋아했던 요리를 만들었는데 늘 그렇듯 아무런 반응도 없고
1년 전만 해도 맛있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자정이 되었어요.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자려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쓰레기통에서 불이 난 거예요. 얼른 물을 뿌리자 싶어서 큰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서 뿌렸는데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뛰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무시당할 게 뻔한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119에 전화를 했어요. 소방관이 금방 올 거라고 했지만 이웃 주민들에게 불이 났다고 알려주며 돌아다녔어요. 소방차는 5분도 채 안 돼서 왔고 곧바로 화재 진압을 시작했어요. 저는 집안에 아직 2명이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두 사람에 대한 제 나름대로 배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먼저 부엌에서 가까운 방에서 자고 있던 시어머니가 구조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큰 화상을 입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구조됐어요. 연기를 많이 마신 탓인지 휘청이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큰 화상은 없어 보였어요. 어쩌면 뜨거운 공기를 많이 마셔 목에 화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사람 모두 구급차에 실려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지만 화재가 진압되는 걸 지켜보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할머니에게 불이 났다고 문자를 보내놓았고요. 불은 1시간 후에 완전히 꺼졌어요. 시댁은 불에 탔지만 이웃집으로 옮겨붙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불이 난 걸까? 저는 계속 생각해봤어요. 쓰레기통에서 불이 난 건 확실해 보였거든요. 혹시 저는 의심 가는 게 하나 떠올랐는데 그건 금연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다시 담배를 피울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게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피고 쓰레기통에 꽁초를 넣은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소방관들에게도 남편이 담배를 피운다는 걸 알려줬고요. 다음 날 드디어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뺨에 큰 거즈를 붙이고 있었는데 분명 화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기저기 작은 화상은 있었지만 시어머니처럼 눈에 띄는 화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너 혼자만 대피할 수 있어? 불이 났을 때 바로 알려줬으면 이렇게까지 다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맞아. 내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남을지도 모른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 이거 다 네 탓이야. 오랜만에 대화를 해보나 했는데 그저 저를 비난할 뿐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 다 절 평소에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내가 하는 말에 언제 신경이나 썼다고 그래요? 게다가 119 부른 건 저예요. 평소에 당신들을 생각하면 부르기도 싫었지만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불이라고 했으면 무시하지 않았을 거라며 흉터 생기면 다 책임지라며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1년 동안 쌓인 결과가 이거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만약 입장 바꿔서 자기가 1년 동안 계속 무시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아직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의 말을 끄는 건 시할머니였어요.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병원으로 오신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그동안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라고 호통쳤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사이좋다고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화가 난 시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게 있는데 남편 보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할 즈음부터 저보다 어린 여자와 바람 피우기 시작했던 거고 불륜으로 이혼하면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니 저 스스로 이혼을 원하도록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거였죠. 도대체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준 동네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시할머니의 정보력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시할머니는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저에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 보니 확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소개받은 변호사를 통해 외도로 인한 합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변호사분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드라마틱한 로맨스를 꿈꿨겠지만 저와의 이혼 과정에서 결국 그 상간녀와 헤어지더라고요. 집에 불이 난 것도 물론 한몫했겠지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였던 게 밝혀졌어요. 남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 된 거죠. 그리고 둘은 함께 살던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소문에는 시어머니는 얼굴에 화상 자국 때문에 집 밖으로 안 나간다고도 하더라고요. 나름 벌 받는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이혼한 뒤 저는 마음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지난날 왜 그런 결혼 생활을 계속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친구들도 전보다 더 활기차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이 행복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시할머니께 정말로 감사하고 지금도 시할머니가 계시는 시설에 자주 방문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